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참 좋은 경제 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일단은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 발표했는데 1%도 지금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 시장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이유는 코로나빨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잔류하고 있다, 복합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좀 상징성이 있죠. 예. 왜냐하면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는 쉽게 바꿀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말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기 그렇죠. 때문에 이 파급 효과가 좀 큽니다. 예. 물론 민간경제연구소는 이미 올해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한은이 올해 수정한 성장률 전망치는 2.1%예요. 자, 이건데 지금 이 총재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 2분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료가 돼서 3분기부터 반등한다 하더라도 예. 우리 경제가 1% 성장하는 건 어렵다, 버겁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제로 성장에 그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를 적용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금 2분기가 아니라 3분기, 4분기 지연될수록 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사실은 대부분의 채권 전문가들이 9대1 정도로 금리 동결을 예상을 했는데 금통위원 물론 7명 가운데 2명입니다. 2명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임시 이사회를 통해서 지난달 16일이었으니까 지금 한 달이 채 안 지났습니다. 그렇죠. B컷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내려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지금 금통위원 내부에서도 지금 현재 상황이 돈이 잘 돌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로금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업들은 자금을 구하지 못해서 아성이고요. 그렇죠. 금리는 되려 오르고 있어요. 자, 이런 돈맥경화 현상이 좀 심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할 만한 조치들 대부분 다 내놨어요. 긴급 RP를 환매 조건부 채권을 통해서 무한적으로 이제 한국판 양적 완화에 달하는 돈을 좀 풀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기업들, 민간 기업들에 과연 회사채를 사줄 거냐, 비금융기관을 통해서 정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정말 실질적인 기업들의 어려움, 자금 사정을 좀 하느니 직접적으로 개입할 거냐 이 부분이었는데 역시 핑퐁입니다. 하는 법에 따라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는 법에 따라서 회사채나 기업업을 사줄 수는 없어요. 별도 전담기구를 통해서 내지는 정부의 보증하에 가능한데 그거는 책임을 비켜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지금 풀고 있는 돈이 은행에서 자발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은행은 자신들의 리스크를 떠안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우량은행들조차도 우량 대기업들조차도 돈 빌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굉장히 1%대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자금으로 지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사태는 그러고 보면 이주열 총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상황이 좀 더 악화되면 지금 0.75도 사실 한 번도 안 가본 이제 길이지만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화 정책을 더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준과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은행은 플랜 B, 플랜 C를 대비해야 한다.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걸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준도 어제 새롭게 또 내놓으면서 지금 4차도 앞으로 있다 하면서 정급 본드도 사겠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금리만 놓고 봤을 때 일단은 여타 선진국에 비하면 OECD 국가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낮아요. 지금 최저잖아요. 그럼 더 내릴 가능성이나 여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근데 이제 이 인하가 과연 한다면 어느 정도 인하할 거고 그리고 타이밍이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데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에요. 미국이 지금 제로에서 0.25입니다. 그렇죠. 이미 무제한 양적 완화로 돈을 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크본드까지 기업의 정크본드까지 사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이 에너지 관련 기업들 도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인데 미국이 여기에서 저는 마이너스 금리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미 중앙은행이. 왜냐하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고 정크본드까지 사줬는데도 돈이 안 돌면 제발 이자 안 받을 테니 가져가 쓰세요.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빌려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까지 마이너스 금리는 미국은 없습니다. 유럽과 일본만 대부분 이제 해봤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정말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로 접어들게 되면 한은 또 내려야 됩니다.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더 내릴 수 있느냐?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한 단계 정도입니다. 0.5 정도죠? 해봐야 0.25에서 0.5예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시중에 여기서 돈을 더 푼다고 해서 돈이 돌 건가? 지금 문제는 돈맥경화예요. 대기업들은 쌓아놓고 안 쓰고 있는 거고요. 유보금 엄청나요, 사실. 유보금을 은행에다 신용대출 받을 거 있는 거 다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현금이 아니라 캐시인 달러예요, 달러. 네. 달러를 사들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급하죠. 기업들도 급하죠. 전문가들도 다 대부분 달러로 사재기를 하고 있다 보니 예. 지금 이런 이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저는 금리를 내리게 되면 2분기 성적표. 과연 우리는 지금 최악이 2분기라고 보고 있어요. 모든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에 1차, 2차, 3차, 4차 비상경제회의의 모든 목표는 2분기 살리자예요. 그렇죠. 뭐 소비 쿠폰도 다 2분기에 써라. 맞아요. 신용카드도 다 2분기에 써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분기 성적표가 나오는 하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제적으로 제로 금리 상태에서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서 더 금리를 내리진 못하지만 적어도 미국의 실업률 지표,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을 봐가면서 그리고 예. 추가로 우리가 과연 2분기에 1분기는 반도체가 버텨줬거든요. 그렇죠. 수출 나쁘지 않아요. 근데 4, 5, 6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4, 5, 6 성적표가 나오는 저는 누구나 다 보면 이번에 5대2로 금통위원 2명이 이번에 한 단계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혹시나 올해 금리 인하할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5월은 아니다. 6월 이후 하반기에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서는 중요한 게 금리 인하 폭이 지금까지는 0.25%예요. 예.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게 더 세분화됩니다. 0.1, 0.2, 0.05 세분화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화정책의 여력은 주면서도 남아있다. 아직 쓸 카드 남아있어. 예. 왜냐? 더 나빠지면 쓸 거야. 이걸 보여주면서도 세분화해서 미시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4월, 5월, 6월 같은 경우는 최악의 보릿고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집중이나 이런 것들을 볼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추가 대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책은행 지원하는 건데 회사채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 이건 어떤 효과가 와요, 구체적으로? 일단 회사채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예. 올해 만기 돌아오는 회사채도 너무 많고 이제 트리플 A나 이제 굉장히 우량한 회사채 외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회사채가 뭐가 문제냐면 4월만 하더라도 6조 원이 넘는데 예. 이게 대부분의 보통 경제 상황이었다면 롤오버 그냥 만기 때 대충 봐서 그 규모만큼 신규 발행하고 그렇죠. 그걸 막고 막아주고, 연장하고 이런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돈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자 한국은행의 금리만 정책금리는 0.75%지 회사채 금리 계속 뛰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가장 타격이 심한 항공업종, 여행업종, 정유업종, 그리고 내수 유통업종, 서비스 업종이 대부분 돈 빌리려고 아우성이라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다 증권사도 더 난리예요. 주식시장이 갑자기 너무 큰 폭으로 전 세계가 떨어지다 보니 특히나 우리는 이 ELS라는 주가 연계증권, 홍콩 증시나 중국 증시 연계됐었고요. 또 유럽대 증권사들 연기한 이 기초자산이 빠지게 되면 거기다 증거금을 납부해야 돼요. 빠진 만큼의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예. 그게 현금이 아니에요. 달러 베이스로 메꿔야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 지금 한은이 걱정하고 있는 건 일반 그 은행채까지는 오케이. 국채나 은행채까지는 오케이. 네네. 그러나 과연 비은행권을 통해서 과연 이 회사채를 사줘야 되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고민을. 있는 거고요. 거기엔 리스크 테이킹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증시라는 게 지금은 조금 이 넉인 구간 안으로 들어와 있지만 이 밖을 벗어나게 되면 손실은 금융회사 어마어마하죠. 손실, 그다음에 피해자는 투자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건 금융사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리스크 있는 상품을 팔아놓고 이 탈이 나면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걸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건가? 그래서 아마 지금은 주식시장이 이제 우리가 코스피를 1,800까지 올려놨고 전 세계가 저점 대비 반등을 해서 조금 목소리가 수그러들고 있지만 예. 금융회사, 특히나 증권사의 경우에는 이게 ELS 잔액이 100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시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뿐만이 아니라 예. 이 역시 이제 외화 자금의 고갈 요인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한은과 정부가 서로 책임을 떠맡지 않기 위해서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뭐 투신사들 같은 경우 신용등급 하락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 투신사들이 지금 뭐 투자도 직접 하죠. 거기다가 외국에 부동산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 참 이 부분은 리스크로 안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항상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원유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게 애매한 게 멕시코를 우리가 산유국이라고
저는 오늘 보면서 멕시코 때문에 이게 결렬됐다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 이걸로 핑계고요. 예, 어마어마한 롤러코스터였어요. 이거 맞습니다. 하나로. 아마 뉴욕 증시 개장 전이었어요. 예. 개장 전에는 12% 이제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외신들의 반응이 뭐였느냐? 예.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하루에 전 세계적인 원유 소비가 한 3천만 배럴 정도 줄어들었는데 예. 그래도 한 산유국과 이제 비산유국 오페크 플러스가 만나서 이 결국 대장은 사우디하고 러시아입니다. 그렇죠.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한 하루에 2천만 배럴 정도 정도만. 감산할 수 있다, 그쵸. 합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갑자기 시간에 거래해서 국제 유가가 뛰었습니다. 네. 증시도 많이 올랐고요, 오르면서 출발을 했고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만나보니 지금 합의한 건 1,000만 배럴.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비회원국 가운데 멕시코는 자기네가 이제 감산할 부분 40만 배럴이에요. 그렇죠. 거기다 난 10만 배럴밖에 10만 못해. 배럴만 해. 예. 겨우 30만 배럴 때문에 이그러졌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핑계고요. 어차피 전체 물량의 30만 배럴은 0.1%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물론 뭐 합의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게 역시 러시아라는 이제 비산유국의 대표 주자인 러시아, 예. 산유국의 대표 주자인 이제 사우디 그리고 그걸 중재하고 있는 미국이 어떻게 이 판을 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에서 20달러까지 내려와서 그 밑으로 더 내려갈 것이다. 물론 뭐 코로나 충격에 따른 뭐 이동이 제한이 되고 항공이 거의 못 뜨다 보니까 그렇죠. 일시적으로 하향 이탈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산유국들조차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저가로 이제 뽑아놓은 물량을 저가로 돈 얹어주고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손해보는 보존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 보존 비용도 또 만만치가 않죠. 여기에다가 사실은 끌어올리는 요인도 있어요. 이때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 예.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이 지금 물자 쌀 때 좀 비축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빨리 물량을 끌어오자. 유한자원이가 언젠가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할 용역 이게 수요와 이제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어떤 전략적 이 자원 비축에 대한 것까지 이제 감안하다 보니 굉장히 저는 롤러코스터 될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그 유가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이 공이 어디로 갔냐면 오늘 저녁에 G20 에너지 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땐 오늘 저녁에는 그래도 우야무야 합의는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후에 유가가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실무자급이죠. 예. 실무자급시 얘기하는 것과 이제 다시 이제 대표단이 얘기하는 것과 어느 정도 이제 좀 막을 수 있느냐인데 결국 궁극적으로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합의해서 국제유가가 껑충 뛴다 하더라도 예. 그 이행을 봐야 합니다. 국가별 차원 상황이 다 다르고요. 원유 의존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제각각이기 때문에 산유국의 경우에는 뭐 러시아가 나서서 그 물량만큼 이제 조절이 가능하지만 비산유국은 자기의 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절할 수가 없는 기능인데 예. 지금처럼 멕시코 비중도 얼마 안 되는데 반대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출렁일 정도라고 하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하나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렇죠. 하는 장세가 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수급과 관련 없이 정치적 게임입니다. 시속 게임이기 때문에 유가의 변동성이 주식시장 변동성보다 오히려 훨씬 이제 커진다. 당분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유가에 비해서 지금 안정적인 건 원달러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은 뭐 1,300원 간다, 한간에는 1,400원 간다. 통화 수합 얘기 나오기 전까진 그러다가 수합 되고 나서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거든요. 굉장히 빨리 통화 수합 물량을 빨리 가져왔어요. 그리고 120억, 130억 달러 막 풀었어요. 초창기부터.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외환 보유고 가운데도 많이 풀었습니다. 많이 풀어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 달러 사재기에 대해서 기업들, 투자자들 빠져나가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건 지금 시장이 지금처럼 이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드리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업들은 계속해서 달러 사재기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더 높아지기 전에 미리 좀 구해놓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에 하나 마지노선인 달러당 1,300원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50원, 60원, 70원, 80원, 100원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비축해 두기 위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물론 일본과의 통화 수합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중국과도 통화 수합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걸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 기사를 보니까 증시 많이 올라서 배 아픈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조금 자극적이긴 한데 뽑았더라고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증시가 떨어질 걸 지금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더 올라갈 것이다. 뭐 많아요. 설들은 더블딥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오죽하면 예. 금융감독원이 제발 그 빚내서 비투하지 마십시오. 예. 라고 이제 투자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쵸. 제가 거래량을 봤더니 거래소 거래보다도 코스닥 거래가 거의 2배 이상 됩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관련 테마주로 굉장히 과감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반등 가장 많이 했어요.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빠지면 이득 본 개미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탐욕이에요. 이게 한번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수익률이 나게 되면 종잣돈이 커져요. 맞아요. 외부에 가서 쓸 수 있는 신용, 친구, 뭐 부모님 돈까지 빌려서 그에 더 금액을 넓힌다는 데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시간에 쫓겨서 비재하는 투자는 백전백패예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1800선이 고지고대로 미래의 6개월 이후의 경기를 반영한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지금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굉장히 미국에서는 경기 부양에만 관심이 있지 실업률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실업률은 1,6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서울, 부산, 대구 인구를 합한 것보다도 3주 만에 더 많은 실업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호남기 경제부총리도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지금 심각한 건 고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 일자리의 문제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코 쉽게 시장을 이렇게 좀 편승하는 그러니까 누가 돈을 벌었더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에 들어가서 그 굉장히 큰 은행 이자 이상의 어떤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는 건 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 ETN 쪽도 지금 난리인데.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제가 거래소 출입할 때 만들어진 상품이에요. 상장지수 증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레버리지 상품도 별로 없을 뿐더러 원유에 직접 투자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에는 있습니다. 외국엔 2배짜리도 있고 역으로 가는 역인 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네에서 나와서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상품인 건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하고 많이 내렸으니까 오르겠지 하고 했는데 정말 안 올라 버리니까 갭이 너무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일가로 하겠다, 투자 자제해달라 권고가 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갭이 한쪽으로 너무 많이 몰리면 분명히 이건 하나의 꼭지가 될 수 있다. 그때는 오히려 역발상의 좀 투자 전략을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증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지금 투자 전략들까지 좀 여쭤봤고요. 오늘은 이쯤에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